자, 그래서 이제 그 최백은 TV에서 제가 그러니까 9월 달에 한 5 내지 5.25%, 5% 초 부근에서 그러니까는 까지는 갈 가능성이 높다 한 거고요. 그 금리가 가지는 의미를 그동안 쭉 얘기를 했던 거잖아요. 그럼 5.25까지 만약에 간다면은 이게 이제 그러니까는 연준이 금리 올리기 전까지가 얼마였었습니까? 0에서 0.25였잖아요. 그러니까 5%포인트로 올리는 거예요. 5%포인트. 이거는 금융위기 직전에 21세기 중에서는 21세기 이후에, 그러니까 2000년 이후에 금리 인상기에는 가장 많은 금리 인상 폭입니다. 가장 많은 인상 폭이야. 예?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과거에 이제 제가 이제 얘기했던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거는 뭐냐면요. 오늘 제가 이제 그 연준의 이제 그러니까는 구원투수 역할이 어디까지 갈 것인가 관련해서는요. 이제 이 문제와 관련된 겁니다. 우리가 제가 얼마 전까지 10월경에 제가 이제 최백은 TV에서 어떤 주제를 가지고 많이 초점을 얘기했었는가. 10월 달에 우리가 국제 금융시장에서 주요 이슈가 뭐였었냐면 미 국채의 유동성이 굉장히 저하됐다. 예? 유동성이 낮았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 유동성이라는 것은 현금화할 수 있는 거. 현금화할 수 있는 정도로 유동성이라고 하잖아요. 미 국채라고 하면은 세계에서 가장 그러니까 안전한 자산이다 보니까는 안전한 자산이면서 수익도 발생하는 거니까 채권이니까요. 그러니까는 금융상품 중에서는 가장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많이 선호하는 상품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미 국채는 경제학이나 경영학 교과서에 보게 되면은 안전자산의 기준으로 되어 있는 상품입니다. 안전자산의 기준으로요. 그러다 보니까는 미 국채는 유동성이 거의 현금과 같아야 되는 거예요. 현금과. 그런데 유동성이 문제가 됐던 거는 현금화가 안 된다는 얘기는 바로 뭡니까? 팔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살려고 하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 문제가 그러니까 10월 달에 우리가 부각된 부상한 적이 있었잖아요. 영국에서 먼저 이제 터졌던 것이고 미국도 그게 그 10월 중순에 그게 이제 이슈가 됐다는 얘기를 과거에 다룬 적 있잖아요. 네? 자, 이게 있잖아요. 어젯밤에 그러니까 이제 그 미국은 지금 1월 18일이 이제 오늘부터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젯밤에 뭐 오늘 새벽까지라고 보여야 되죠. 어젯밤에 어쨌든 간에 장 마감하고 났을 때 미 국채 수익률 곡선입니다. 맨 왼쪽은 뭐냐면 연준의 금리, 실효금리고요. 4.33%. 이것도 미국 FOMC 연방 이제 그러니까 통화위원회가 이제 정하는 거죠. 4.33%로 이제 그러니까 하겠다고 해가지고요. 그 다음에 뭐냐면 기간에 따라서 미국 정부가 발행하는 국채는요 1개월짜리부터 해가지고 저기 뭐 40년, 50년도 있는데 되게 30년까지가 되게 시장에서 많이 거래됩니다. 30년까지가요. 그러니까 1개월부터 2개월, 3개월, 6개월, 1년, 2년, 3년, 5년, 7년, 10년, 20년, 30년까지 쫙 X축에 나열하는 거예요. 이 수익률 어제 그러니까는 오늘 새벽에 그러니까 장 마감했을 때의 수익률을 제가 쭉 이제 이 그 흐름을 간 겁니다. 그럼 되게 기간이 길수록 금리는 높아지는 거잖아요. 높아지는 건데 이게 6개월까지는 이렇게 높아지다가 6개월 넘어가는 순간에 1년짜리 채권이 1년짜리 그러니까 미 국채 수익률이 6개월짜리보다도 더 낮아요. 심지어 3개월짜리하고 같아요. 3개월짜리하고. 이거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어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1년 후에는 그러니까는 금리가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되게 일반적으로 해석을 하잖아요. 그 다음에 2년, 3년, 5년을 쭉 가면 갈수록 더 떨어져 가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는 그러니까 금리가 이제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이제 시장이 이제 그러니까는 그 반응을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예? 근데 6개월이면 올해 6월달 이후에 과연 연준이 금리를 인하할 수 있을까? 올해 적어도 말까지는 지금 올해 상반기에 그러니까는 한 5.25까지 간다면은 연말까지는 그 금리가 5%대 금리가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럼 이게 그러니까 시장에서 잘못 읽고 있는 것인가? 에? 시장에서 잘못 읽고 있는가? 이게 좀 이제 우리가 궁금할 수 있거나 좀 생각해 볼 여지가 있는 거잖아요. 예? 생각해 볼 여지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개월부터 2개월, 3개월, 6개월까지는 수익률이 이렇게 올라가요.
예?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당연히 이게 정상적인 모습이죠. 근데 6개월 넘어서는 순간부터 이게 떨어진다 이거예요. 떨어지고 있어요. 그렇죠? 이걸 먼저 머릿속에 잠깐 좀 입력해 놓아 보세요. 가장 최근에 수익률 통계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10월 달로 돌아가 봅시다. 10월 달로 돌아가게 되면요. 10월 달로 돌아가게 되면은 당시에 이게 블룸버그에 나왔던 기사입니다. 제가 이제 그 당시도 이제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10월 13일자니까요. 블룸버그에. 이게 보게 되면 제목이 이 기사의 제목이 제니 옐런이죠. 미국 재무부 장관이. 제니 옐런이 걱정을 하고 있다. 뭐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냐면은 이 트레저리라는 것은 이제 그러니까 미국 재무부가 이제 채권을 발행하니까요. 정부를 대신해 가지고요. 미국 국채에 대한 적절한 그러니까 에디케이트 리퀴더티. 적절한 그러니까 유동성이 그러니까는 이게 로스 이게 많이 그러니까 훼손됐다 이거죠. 예? 된 것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다 이거예요. 예? 그러니까 뭐 시장에서 미 국채를 그러니까 현금화시키는 유동성이 그러니까 굉장히 문제가 있다는 게 그 당시에 그러니까 국제 금융시장의 하나의 저거였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안 팔리니까는 국채 가격이 떨어지게 되고 수익률이 올라가는 이제 이런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래 그 당시에 이제 제니 옐런이 트레저리 세크리터리라는 게 이제 재무부 장관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 재무부 장관 제니 옐런이 뭘 그랬냐면은 이 채권 공급의 이 급등, 채권 공급이 너무 급등하고 있다 이거, 급등하는 걸 주목하고 있다 이거예요. 채권 공급, 그러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아까 수요 공급의 수급의 문제라고 과거에 얘기했잖아요. 수급 문제라고요. 공급이 갑자기 서지라는 것은 갑자기 급등하는 거죠. 인크리즈보다 더 강한 의미잖아요. 예? 급등하고 있다 이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그렇게 던지는 거죠. 던지는 거야. 그 옐런이 그래가지고 뭐라고 했냐면은 옐런이 뭐라고 했습니까? Fed Standing Repo Facility could help. 연준에 그러니까 레포 기구를 활용하라고 이제 그러니까는 활용하면 될 거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걸 그랬어요. 이거를 레포 기구를요. 레포라는 게 뭡니까? 레포라는 것은 우리말로는 그러니까 우리가 환매 조건부 채권이라고 하죠. 자, 우리가 레포에 대해서 뭐 뒤에서 다시 설명할게요. 그 뒤에 달아놨으니까요. 이런 기사가 떴었어요. 10월 달까지만 하더라도. 이게 10월 중순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금융시장이 10월 중순 넘어가면서부터 굉장히 안정세로 바뀝니다. 금리가 이렇게 시장 금리들이 좀 이제 떨어지고 국제 금융시장에서 그다음에 환율이 안정세로 이렇게 바뀌고 그러죠. 그렇죠? 이때 상황에서 그러니까 그런 전환이 생긴 거예요. 10월 그러니까 적어도 한 20일 넘어서게 되면 환율도 그러니까 달러 지수도 떨어지고 우리나라 환율도 그러니까 다시 또 이제 그러니까는 좀 이제 하락하기 시작하고 1,450원만 일때 돌파했다가 그랬었잖아요. 이게 10월 20일 전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예? 그럼 제니 옐런이 연준 의장까지 했던 제니 옐런이 여기에 이제 레포 기구로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입장을 10월 중순께 밝힌 거예요. 자, 이게 바로 뭡니까? 연준의 달러 투입 요청을 가한 건데, 그러면 레포 기구에 대해서 이제 이게 뭐냐면요. 2021년 7월 28일자에 이제 그 연준 홈페이지에 그러니까는 이 그 보도 자료입니다. 일종의 그러니까 보도 자료에 보게 되면요. 연준의 여기 시작은 더 페더럴 오픈 마켓 커미티라고 되어 있죠. 이게 우리나라 한국은행의 그러니까 금통위랑 같은 저겁니다. 예? 연준은 이걸 기구 이름은 FOMC라고 부르죠. 연방 그러니까 공개시장위원회. 중앙은행이 그러니까는 그 중요한 통화정책의 그러니까 도구 중에 하나가 툴 중에 하나가 공개시장 조작이라는 걸 하잖아요. 공개시장에 가서 자기가 채권을 사거나 팔고 증권을 사거나 팔아가지고 그 통화량을 그러니까 이제 통화량을 조절한다거나 심지어 금리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요. 그러면서 이제 그때 거기서 뭐라 하냐면 두 개의 그러니까 스탠딩 리퍼체이스 어그리먼트 바로 레포 퍼실리티라고 돼 있죠. 이게 바로 이제 우리가 줄여서 얘기하는 레포라는 얘기입니다. RP요. RP라는 기구를 그러니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은 under SRF 제가 빨간색으로만 이렇게 읽어놨습니다. 다 읽을 수가 없으니까. 그 다음에 밑에 이제 under the FEMA repo facility 이렇게 돼 있죠. 예? 이게 뭐냐면요. under the SRF라는 그 위에 보게 되면 두 번째 줄에 보면 A domestic standing repo facility라고 돼 있죠. 국내용 RP입니다.
국내용. 국내에 그러니까는 이 RP 이 기구를 활용할 때를 이제 SRF라고 이제 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해외. 우리가 과거에 이제 그러니까는 작년에 그 통화 수합을 달러하고 통화 수합을 갈 때 제가 그거 안 된다 얘기했잖아요. 그거 안 된 이유가 미국이 이 피마 제도를 도입했다 했잖아요. 피마요. 피마. 예? 피마가 이게 뭐냐면 예국 금융기관들에 대해서 주로 이제 공공적인 금융기관들에 대해서도 레포를 그러니까 이제 도입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때 했던 이유가 뭐랬습니까? 국채의 유동성을 그러니까 만들기 위해서 이걸 했다 그랬었잖아요. 그때 기억나십니까? 피마 레포 제도. 이건 예국을 위한 예국의 금융기관들, 예국의 중앙은행은 주로 이제 이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적용하는 레포 제도인 거고, 국내 그러니까 그 금융회사들에 대해서 적용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은 그 SRF 국내용 이제 레포 제도인 거죠. 예? 여기에 보게 되면 이제 주로 이제 취급하는 이제 그러니까는 그 증권으로요. 이 증권 얘기가 나오는 건 뭐냐면, 레포라는 게 뭐냐면요. 넘어가서 합시다. 넘어가서 할게요. 레포라는 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리퍼체이스 어그리먼트니까, 리퍼체이스가 뭐예요? 다시 매입한다는 뜻이잖아요. 재매입이요. 어그리먼트는 뭐입니까? 그걸 합의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걸 우리말로는 환매 조건부 채권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다 보니까 이게 가는데, 다시 살 조건으로 그러니까는 발행한 채권인 거예요. 자, 우리가 되게 돈을 빌릴 때 우리가 가장 쉬운 돈을 빌리는 방법은 뭡니까? 담보로 그러니까는 이 돈을 빌리는 거잖아요. 담보를 맡기고요. 그렇죠? 크게 이제 신용으로 돈을 빌리는 방법이 있고, 담보를 맡기고 빌리는 방법. 우리 대표적인 게 주택담보대출이 바로 그런 거잖아요. 돈 빌려준 사람 입장 속에서는 담보를 잡는 게 가장 안전하지요. 신용으로 하면 좋겠는데 그건 더 위험성이 있잖아요. 예? 믿고 갔는데 약속을 안 지키게 되면 그러니까 잘못하면 사고가 나니까요. 그렇죠? 그럼 금융회사들이 이제 연준하고 지금 레포를 얘기하는 거니까 이거 금융회사들 간에도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자, 연준하고 이제 갈 때 뭐냐면, 금융회사들이 이제 보유하고 있는 자산들 중에 보게 되면은 국채도 있고 공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이 채권들, 증권들을 갖고 있을 게 아닙니까? MBS도 있을 수가 있고, 주택담보대출금을 바탕으로 해서 만든 증권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런 것들을 이제 그러니까 매입해서 갖고 있을 수가 있잖아요. 금융회사들이요. 그럼 이것을 담보로 해가지고 연준에서 돈을 빌리는 거예요. 그때 이제 뭐냐면 빌리는 이제 그러니까는 그 돈을 빌릴 때 형식을 채권 발행 형식으로 가고, 단지 뭐냐면은 자기가 이 담보로 잡은 것들을 다시 그러니까 재매입하겠다. 재매입한다는 조건이 붙은 채권인 거예요. 그리고 여기다 이제 이자까지 이제 그러니까 이제 재매입할 때는 이자까지 지급해야 되겠죠. 예? 재매입할 때는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환매 조건부, 환매라는 것이 환자가 다시 돌아온다는, 이게 우리가 환태평양하다든가 둥근 의미가 환이라는 뜻을 갖고 있잖아요. 예? 다시 그러니까는 매입한다는 얘기입니다. 환매라는 것이요. 다시 매입한다는 얘기고, 그런 조건으로 발행한 채권이라 이거예요. 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는 여기에 이제 그러니까는 그 미국 연준이 그러니까 주로 이제 그러니까는 그 담보 대상으로 가는 것이 미국 정부가 발행한 채권이라든가, 아니면 여기 이제 중간에 있죠. 에이전시 데트 시큐리티. 이게 에이전시 데트 시큐리티라는 게 뭐냐면 미국 정부가 보증한 기관에서 그러니까 발행한 채권들, 이런 것들이라든가요. 그다음에 미국 정부가 보증한 데서 발행한 MBS, 모기지 백트 시큐리티라고 돼 있죠. 최대 그러니까는 이게 5천억 달러까지 그러니까 이 규모를 간다. 뭐 이런 얘기가 가고 있잖아요. 뭐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요. 자, 그다음에 이제 그러니까는 이거를 이제 활용하라는 거예요. 제니 옐런이 훈수를 둔 거야. 이거 활용해서 그러니까는 해결하자. 미 국채 유동성 문제를 그러니까는 이때 이제 이걸 간 거예요. 그리고 나서 갑자기 그러니까 진정이 된 거야. 예? 진정이요. 자, 그걸 이제 오늘 보려고 하는 얘기는 그 얘기인 겁니다. 핵심이요. 보려고. 여러분들 좀 이제 그러니까는 제가 그랬잖아요. 최백은 TV에서는 우리가 여러분들이 그러니까는 직접 그러니까 고기 잡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 제가 좀 일반 방송에서는 할 수 없는 얘기를 좀 하겠다 그랬잖아요. 이런 얘기는 그러니까는 이게 짧은 시간에 할 수가 없는 얘기거든요. 자, 이게 이제 파이낸셜 타임스가 10월 31일자입니다. 10월 말에. 그때까지도 뭐였습니까? Investors urge
막 촉구한다 이거죠. 투자가들이. 누구에게? US 트레저리. 미국의 재무부죠. 미국의 재무부에게 막 촉구하고 있다 이거예요. 몰려 to boost bond market liquidity. 채권 시장의 유동성, 채권 시장의 유동성을 좀 부양하라고 그러니까는 예? 그래서 뭐냐면 어떤 걸 해서 바이백 그걸 가지고 이게 제니 옐런 얘기가 똑같은 얘기잖아요. 예? 이걸 가지고 그러니까는 투자가들이 시장에서 투자가들이 지금 그러니까는 미 국채 유동성이 지금 이게 현금화 안 되고 그러고 있고 가격도 자꾸 떨어지고 그러니까는 속상하니까는 예? 월가에서 시장에서 그러니까는 막 난리 피고 있다는 거를 파이낸스 타임스가 그걸 대변해가지고 써준 거예요. 10월 말에요. 예? 10월 말에. 그렇죠? 이런 기사가, 이게 10월 달에 이게 시장을 덮었었던 얘기들이죠. 시장을 덮었었던 얘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게 뭐냐면은, 이건 뭡니까? 11월 4일. 11월 4일이 언제냐면요. 11월 4일, 5일은 이게 언제냐면은, 미국의 11월 달에 그러니까는 금리 결정이 11월 초에 있었죠. 11월 2일, 3일이요. 그때가 합니다. 이것도 이제 뭡니까? 제목이요. 마켓워치도 이제니까는, 유명한 이제니까 금융시장에 대한 이 보도하는 저거죠. 언론이죠. 페드, 연준은 뭐냐면 경고한다. 뭘 거냐면, 로우 마켓 리퀴디티. 24 트릴리언. 미국의 국채가 발행액은, 전체 발행액은 30조 달러 넘게 되는데요. 시장에서 거래되는 규모는 한 24조 달러. 됩니다. 24조 달러의 이 시장이죠. 규모가요. 여기서 그러니까는 시장의 유동성이 굉장히 지금 떨어져 있다 이거예요. 낮다 이거예요. 예? 이걸 그러니까 연준이 그러니까 금융안정 보고서에서 그러니까는 이거 제가 과거에 소개했었죠. 이 내용을요. 이게 11월 4일까지 기사화되고 있었던, 그러니까 10월 달하고 11월 초까지 이런 게 그러니까 막 덮고 있었던 데였었어요. 여러분들, 덮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자, 봐보세요. 제가 이거 과거에 보여드렸던 건데, 미국 정부가 발행한 국채요. 국채가 발행할 때 가격이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우리가 파란색 선, 파밸류라고 하죠. 처음에 발행할 때 내가 그러니까 만기가 되면 내가 얼마 돌려줄게 하는 게 이제 이게 액면 가격인 거죠. 채권에. 그러니까 채권은 채권이라면 뭐 간단합니다. 내가 그러니까 빌리는 금액을, 그게 이제 그러니까 액면 금액인 거고, 만기가 되면 그 금액을 돌려줘야 되는 거죠. 너한테 얼마 빌렸다는 얘기인 거니까요. 그게 뭐냐면 거기에 대해서 뭐냐면 몇 년 후에 내가까지 갚겠다. 이게 이제 그러니까 만기가 이제 그러니까 그거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는 내가 공짜로 빌릴 수 없잖아요. 내가 1년에 그러니까 너한테 금리를 얼마씩 주겠다. 이런 것들이 되게 이제 기본적인 이제 채권의 이제 구성 요소들입니다. 그럼 파밸류라는 것은 그러니까 처음 발행할 때 그러니까는 빌린 금액인 거예요. 그러니까 액면 가격인 거죠. 만기 되면 돌려줘야 되는 금액이죠. 이거하고 그다음에 주황색 선은 뭐라 했었어요? 시장에서 채권은 주식처럼 맨날 거래가 된다 했잖아요. 사고 팔고 하다 보니까는 주식도 우리가 그러니까 처음에 발행할 때 가격이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되게 5,000원 정도로 액면 발행하는데 이게 5만 원도 있고 10몇만 원도 있고 막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채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에서 만기 전까지는 계속 거래가 되는 거예요. 거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채권은 수익률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수익률. 액면 가격보다 더 싸게 사면은 나중에 그러니까는 그것도 자기가 그 차액만큼이 이익으로 떨어지는 거니까요. 만기까지 갖고 있는 사람한테는요. 네? 그래서 채권 가격이 떨어질수록 그러니까 수익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게 바로 그겁니다. 채권 가격과 수익률이 반대로 움직인다는 얘기가요. 근데 이게 이제 시장 가치가 바로 뭐냐면 주황색 선이에요. 주황색 선인데 제가 뭐라 했습니까요? 지난 그러니까는 한 80년대 84년부터 그 이후에 계속해서 액면 가치보다 시장 가치가 높았었는데 여기도 보게 되면은 전반부까지는 주황색 선이 더 위에 위치하고 있잖아요. 파란색 선보다도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2021년 1월달 같은 경우 보게 되면은 시장 가치는 22조 한 2천억 달러가 되는 반면에 22조 2천억 달러 되는 것 반면에 그런데 이제 시장 가치는 액면 가격은 20조 한 8,800억 달러니까 한 9천억 달러 되니까는 차이가 한 1조 한 3천억 달러 정도 차이가 나잖아요. 그렇죠? 지금 뭐냐면 가격이 더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 액면 가격보다 채권 가격이 더 올라간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해 11월 달까지가 이제 그러니까는 이 통계가 나와 있는데 과거에 내가 10월 달 것까지 보여드렸을 거예요. 10월 달까지요. 근데 11월 통계가 나왔습니다.
11월 통계가 나왔는데 이건 달러스 연준에서 그거 하는데 이거 보시게 되면은 그 파란색 선이 뭐라죠? 액면 가치를 얘기했잖아요. 그게 23조 8천억. 23조 8천. 아까 그래서 저기 어느니까 언론에서 24조 달러의 24 트릴리언 달러의 시장이라고 한 게 바로 이 금액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금액을 얘기하는 거야. 예? 그러니까 이 정부가 발행한 게 한 24조 달러, 반올림하면 24조 달러잖아요. 24조 달러 정도의 규모가 그러니까는 시장에서 이게 유통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지난해 3월 달부터 이게 역전됐다 그랬잖아요. 역전. 예? 시장 가치가 액면 가치보다 낮아졌어요. 예? 그러면 채권 가격이 떨어졌다는 얘기지. 그래서 지난해를 우리가 뭐라 했습니까요? 지난해를 20세기 이후에 채권 수익률이 가장 떨어졌었던 많이 손실을 받는 해로 기록된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바로 이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국채가 이러니 미국채가 이 정도니까요. 예? 그렇죠? 그래서 10월 달에 보시게 되면 이 폭이 가장 이제 그러니까 파란색 선하고 주황색 선이 폭이 가장 크잖아요. 벌어진 게 어디까지 벌어졌습니까요? 예? 벌어진 게 한 2천억 달러 이상. 예? 아니죠. 2조 달러 이상. 이게 단위를 잘못 썼네요. 단위를 잘못 썼어요. 2조 달러 이상. 여기다 곱하기 10을 해야 됩니다. 이게 단위가 뭐냐면은 10억 달러로 미국은 이제 표기를 하기 때문에 2조 달러 이상 그러니까 차이가 벌어졌었죠. 10월 달에는요. 예? 그러니까 미 국채 가격이 여기 보시게 되면은 8월 달 이후에 급락하잖아요. 9월, 10월 달에 급락하잖아요. 주황색 선을 보게 되면요. 그 전에 그러니까 이렇게 좀 옆으로 그러니까 비슷하게 이렇게 진행하다가 갑자기 급락하잖아요. 9월 달, 10월 달에요. 예?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시장에서 아우성 친 거야. 예? 아우성 친 거야. 그러니까요. 채권 투자한 사람들이 그러니까는, 예? 이 충격이 여러 가지 나타나는 거지. 여러 가지로요. 이동안 미국채니까요. 세계에서 가장 그러니까는 안전하다고 하는 미국채니까요. 예? 그런데 오늘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11월 달 되면서 봐보세요. 시장 가치가 반등을 했죠. 반등을 했어. 예? 반등을 해가지고 한 1조, 이게 잘못 썼습니다. 1683억 달러였는데 1조 6830억 달러입니다. 제가 계산 잘못 표현했네요. 제가 급하게 만들다 보니까요. 이게 단위가 10억 달러다 보니까는 이게 끝에 숫자가 그러니까 10억 달러로 다 해석을 해야 됩니다. 제가 밑에 써놓은 숫자들이요. 예? 1조 6,800억 달러, 2조 그러니까 한 1,000억 달러에서 1조 6,800억 달러로 한 얼마예요? 한 4,000억 달러 정도 회복이 됐어요. 가치가. 예? 회복이 됐어. 11월 달에요. 예? 우회는 그러니까 제대로 써놨네요. 우회는요. 자,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10월 달에 이렇게 막 아우성 치고 나서 11월 달에 이런 변화가 생겼다고요. 예? 변화가 생겼어요. 자, 그러면 이게 제가 미국채 발행액을 보시게 되면은 제가 이 문제가 생긴 근본 원인은 뭐랬습니까? 이거 수급 구조예요. 수요 공급 구조. 네? 수요 공급 구조잖아요. 수급 구조입니다. 즉 공급이 많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시장에서 관련되는 미국채 발행액 추이를 보게 되면요. 금융위기 이후에 미국 정부가 돈 엄청 풀었잖아요. 연준도 돈 엄청 찍어냈고요. 그래서 양적 완화 시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팬데믹이 발생하기 전인 2019년 말까지 2009년 12월 달부터 이 미국채 발행액이 연평균 한 8.7%씩 증가했습니다. 8.7%씩이요. 그런데요. 이 속도는 뭐냐면은 그 팬데믹 기간 2년 동안에는요. 연 13%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팬데믹 터지면서 더 많이 발행, 엄청 또 이 돈을 찍어내기도 하고 발행도 한 거잖아요. 그 왼쪽에 보게 되면 하늘색 숫자로 써놓은 게 있죠. 95년 11월 달만 해도 미 국채가 3조 한 3천억 달러였었습니다. 그리고 2007년까지도 한 4조 5천억 달러였었어요. 그러니까 한 1조 한 2천억 달러뿐이 안 증가했어요. 한 12년 동안에. 금융위기 전에는. 근데 갑자기 금융위기 터지고 나서 12년, 2007년부터 2019년 딱 정확히 12년이잖아요. 12년 동안 얼마가 증가했어요? 12조 달러 더 발행했어요. 12조 달러를요. 근데 지난 3년 동안에 7조 한 3천억 달러를 했습니다. 3년 동안에. 그러니까 엄청 찍어낸 거예요. 미국 정부가 국채를 엄청 찍어내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채 물량이 시장에 그러니까 엄청 쏟아져 나오죠.
예? 쏟아 나오니까는 공급 압력이 그러니까 수요가 이거를 그래서 쫓아가기가 힘든 거죠. 수요가. 예? 그렇죠? 이렇게 빠르게 증가하는 걸 어떻게 쫓아갑니까? 시장의 투자가들이 뭔 돈으로요? 이거 다 사주냐고요. 그렇죠? 이 상황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 일본이 그러니까는 일본 은행이 돈 찍어가지고 일본 국채 정부가 발행한 국채 다 사주고 한 거랑 구조는 기본적으로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잖아. 단지 뭐냐면 미국 달러는 일본 엔화보다 더 힘이 센 거 차이죠. 차이죠. 예? 자, 그래서 미 국채 가격 상승 원인과 배경을 제가 그래서 이거 뭐 앞에서 쭉 얘기했던 겁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그러니까 11월 달에 딱 올라갔어. 그런 얘기는 뭡니까요? 수요가 갑자기 아주 생겼다는 얘기 아닙니까? 수요가. 예? 공급 중심의 시장 구조를 수요가 그러니까 갑자기 수요가 그러니까 가격이 오르는 거 아닙니까? 국채 가격이. 그렇죠? 시장 가치가 올라갔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회복이 됐으면은 그거를 그렇게 끌어올리는 힘이 뭐가 있느냐? 예? 누가 이걸 매입했느냐 이거죠. 예? 누가 가격 하락을 막았냐 이거죠. 여기 보게 되면 재밌는 게요. 일본과 중국도 그러니까 다시 팔다가 쭉 팔아왔거든요. 지난 1년 동안에요. 팔아오다가 갑자기 그러니까는 저기 매입으로 바뀝니다. 매입을 바뀌어. 그래서 일본이 그러니까는 일본은 외환보유액이 한번 줄어드니까는 그러니까 이게 거기에 이제 그러니까 압박을 느끼면서 이걸 이제 다시 이제 이 외환보유액을 늘리면서 중국도 그러니까는 다시 증가를 반전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전히 대부분 3천억 달러 규모는 시장에서 그러니까는 뭔가 수요가 다시 생긴 거예요. 자, 이거 봐보세요. 그리고 나서 이게 10월 20일부터 엔달러 추이가 150엔 돌파했다가 10월 20일에 그러다가 쭉 떨어지잖아요. 예? 예? 그렇죠? 지금 뭐냐면 엔화 가치가 올라간 거잖아요. 예? 위안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 위안화도 보게 되면 10월 20일 날에 7.2위안까지 올라갔다가 6.72위안까지 쭉 떨어지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사이에 무슨 이런 일이 일어난 거야. 그러니까 10월 달에 그러고 나서요. 10월 달에 그러고 나서요. 그렇죠? 연시가 안정된 거야. 예? 달러 지수도 보게 되면은 10월 20일에 113까지 그러니까 달러 지수가 이렇게 근처까지 갔다가 지금은 그러니까 100 근처까지 다 내려와 버렸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주식 시장도 많이 이제 그러니까 안정이 돼가고 특히 환율 시장이 많이 안정됐죠. 환율 시장이요. 예? 우리나라 환율이 그된 것도 바로 여기에 대한 기인한 겁니다. 우리나라 경제가 갑자기 낮은 게 아니라. 예? 자, 그래서 이거 봐보세요. 달러 지수가 보게 되면, 봐보세요. 9월 27일에 무슨 일이 있었던 됩니까? 이게 우리나라 김진태가 한테 터졌었던 그때 묘한 저건데, 이게 뭐냐면 영국의 트러스 정부가, 이 멍청한 짓을 해가지고, 그때 영국 국채 파동 막 이렇게 나고 막 그랬을 때 있잖아요. 그때부터 해가지고 10월 중순 이때가 우리나라하고 좀 맞물리다 보니까는 우리나라 김진태가 터뜨린 거고, 거기다가 국제금융시장도 굉장히 불안하던 이런 상황에서 그 사고를 터뜨린 거야. 이게. 그리고 나서 11월 3일 요 사이가 뭐가 또 있었습니까? 흥국생명 사태가 터졌잖아. 그러니까 국제금융시장이 굉장히 가장 불안했던, 지난해 중에서 가장 불안했던 시기에, 예? 현 정부가 아주 멍청한 짓을 한 거야. 멍청한 짓을 한 거예요. 요 기간이야, 다 정확하게. 9월 27일부터 11월 초까지. 이때니까는. 우리나라 이제 그러니까는 이 금융시장을 신용위기로 이제 그러니까는, 신용위기로 급격하게 전환시킨 게 바로 이때잖아요. 김진태가 9월 27일에 폭탄 투하하고 10월 말에 그러니까 10월 말에 흥국생명이 금융감독원이 하고 흥국생명이 같이 또 하나 폭탄 터뜨린 거 있잖아요. 이때입니다. 예? 그러고 나서 이제 그러니까 그다음에 이제 쭉 안정된 거는요. 이게 우리나라가 잘나서 안정된 게 아니라 이게 달러 지수가 이렇게 쭉 가있는데 앞에서 얘기한 배경은 이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 점을 여러분들이 아시라고 제가 얘기한 것이고, 자 그다음에 이제 보게 되면요. 연준이 보유하고 있는 미 국채 보유액을 보게 되면은 6월 달부터 뭡니까요? 6월 달부터 줄어들고 있죠, 지금요. 6월 30일, 5월 이게 연준은 뭐냐면 일주일 단위로 이걸 보고를 냅니다. 보고를 내요. 그렇기 때문에 5월 달 마지막 이제 이게 5월 25일이기 때문에 25일로 한 것뿐이에요. 5월 30일은 이게 일주일이 후게 되면은 6월 첫 주로 1일인가 2일로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니까요. 날짜는 틀린 거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데 6월 달부터 보게 되면 줄어들잖아요. 변동률이 이렇게 다 마이너스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이게 왜 그런 겁니까요? 예? 이게 왜 그런 거예요?
소위 양적 긴축을 한다 했잖아. 6월 달부터 그러니까는 연준이 그러니까는 그동안에 국채를 막 사들였었는데 돈 찍어가지고 예? 그 국채를 그러니까 이제 파는 거, 처분하는 거를 그 양적 긴축이라고 했잖아요. QT요. 그거 한 결과예요. 그래서 이렇게 쭉 줄었죠. 그러니까 긴축은 한 거야. 그러면 연준이 국채를 팔았다는 얘기는 뭡니까? 보유액을 줄였다는 얘기는 뭐예요? 공급이 증가한 거잖아요. 시장에. 그렇죠. 시장에 공급이 증가한 거잖아요. 그러면 공급이 증가하게 되면 가격은 하락에 영향을 미칠 게 아닙니까? 연준도 그러니까 여기에 일조를 한 거야. 연준도. 국채 가격 하락에 그러니까요. 제가 그랬잖아요. 미 국채에 그러니까 3대 주요 플레이어가 있는데 주요 플레이어를 제가 소개한 적 있죠. 하나는 뭐랬었어요? 미국 연준. 가장 큰 거는 뭐냐면 미국의 상업은행들, 시중은행들, 은행들이 자기 자본의 상당 부분을 미 국채로 보유하고 있다 했잖아요. 한 40% 안팎 정도를 전체.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플레이어가 누구라 했었습니까? 해외 중앙은행들이 났잖아요. 근데 연준 이 3자가 과거에 제가 최백은 TV에서 뭐랬습니까? 이 3자가 다 줄여야 되는 이런 상황에 놓여 있다 했잖아요. 미국 시중은행은 더 늘리기 힘든 구조이고 반면에 연준과 그러니까는 이 해외는 줄여야 되는 이런 상황. 가장 큰 손이 해외에서는 일본은행하고 중국인데 얘네들도 그러니까는 줄이는 이런 상황. 네? 통화가치 방어를 위해 가지고 특히 일본 같은 경우가요. 그랬었죠? 그렇죠? 근데 연준도 그렇게 긴축으로 돌아섰으니까는 이런 실제로 약속을 했으니까 줄여야죠. 줄인 겁니다. 줄인 거예요. 자, 그런데 제네 옐런이 그러니까는 국채 가격이 그러니까는 이게 폭락하고 국채 수익률이 막 폭등을 하니까 뭡니까요? 이게 유동성 문제가 생긴 거야. 에? 국채에다가 그러니까 국채가 그러니까 인기가 없어지는 거지. 사겠다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줄어든 게 아닙니까? 에? 그러면은 이 양적 긴축을 그러니까 연준이 그러니까는 국채를 파는 거를 줄여야 될 게 아닙니까? 근데 자기가 긴축을 하겠다고 했잖아요, 약속을. 그리고 9월 달부터 다 늘렸잖아요, 2배로요. 근데 이거를 근데 약속을 뒤엎게 되면은 연준의 신뢰도는 그냥 바닥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연준은 양적 긴축은 예전대로 진행을 한 거야. 줄여온 거예요. 이게 줄어드는 저걸 표시를 해준 겁니다. 줄여온 거예요. 예? 그런데 이제 소위 미 국채 유동성 문제가 터지는 상황 속에서 제네 옐런이 훈수를 둔 게 뭐냐면 RP 기구 활용해라 이렇게 훈수를 뒀다는 거 아닙니까?